어떤 날은 평범하게 시작해서 전혀 다른 날로 끝난다. 정유라의 49번째 가을이 그랬다. 그날 밤 23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라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다. 그것이 기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나중에는 더 가슴에 걸렸다. 유라는 그날 밤을 두고두고 떠올렸다. 촛불도 없이 화나던 거실을, 남편의 눈물을, 그리고 자신도 함께 울었다는 것을. 정유라는 49살이었다. 인천 남구의 좁은 골목 안에서 22평짜리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판에는 유란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 가장자리가 오래전부터 벗겨지고 있었지만 유라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럴 돈도 그럴 시간도 없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저녁 9시가 넘어야 가게 불을 껐다. 그것이 유라의 하루였다. 23년 동안 거의 그랬다. 변한 것은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진 것과 발이 더 빨리 붓는다는 것 정도였다. 남편 권기석은 52살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러나 몸집과 다르게 일복이 없는 사람이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2, 3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잘 나가지 않았다. 유라가 식당에서 기름 연기를 마시고 있는 동안 기석은 집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유라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일을 못하는 것과 나쁜 사람인 것은 다른 문제였다. 기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고 손을 댄 적도 없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다. 유라는 그 약함 옆에서 23년을 살았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딸 권소희는 24살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자주 집에 오지 않았다.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말로는 꺼내지 않았다. 유라는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말로 꺼내기 시작하면 유라 자신도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았다. 그냥 웃으면서 밥 먹고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유라에게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로또였다. 매주 토요일 식당 근처 편의점에서 5,000원어치 로또를 샀다. 번호는 혼자 골랐다.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다. 당첨이 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었다. 한 주를 버텼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다. 이번 주도 살아냈다. 그러니 한 장쯤 사도 된다는 유라만의 방식이었다. 그 번호들에는 유라만이 아는 의미가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 소의 생일의 숫자들, 처음 식당 문을 연 날짜. 그 숫자들이 조합되어 매주 조금씩 달라지면서도 핵심 숫자 2~3개는 늘 같았다. 그 습관이 7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7년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늦게 식당 문을 닫았다. 단체 손님이 자리를 오래 지켰다. 설거지를 끝내고 골목을 나오니 하늘에 별이 보였다. 인천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드물었다. 유라는 잠깐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냥 그랬다. 그리고 걸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기석은 보통 이 시간이면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기석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됐어. 낮고 짧은 목소리였다. 됐어. 같은 말을 2번 했다.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섰다. 기석의 손에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다. 로또 용지였다. 6개의 숫자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기석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당첨 조회 결과였다.
1등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8억이었다. 정확히는 18억 3천만 원이었다. 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기석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 기석이 먼저 웃었다. 유라도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기석도 울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다. 23년이었다. 넉넉한 날이 없었다. 빚이 쌓인 해가 있었다. 식당을 닫을 뻔한 겨울도 있었다. 소위 학비 때문에 잠을 못 잔 봄도 있었다. 그 세월이 이 밤 하나에 한꺼번에 올라왔다. 유라는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소희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식당 간판도 새로 달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차례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기석이 유라의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유라는 그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밤 유라가 느낀 것은 온전한 행복이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선명한 감각이었다. 그러나 유라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기석이 내민 로또 용지의 번호들이 유라 자신이 7년 동안 수첩에 직접 적어온 번호라는 것을? 기석이 유라 몰래 그 수첩을 훔쳐보고 유라의 번호로 혼자 로또를 샀다는 것을, 그리고 28억의 행복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에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채 있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는 밤이었다. 이 밤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지 유라는 알지 못했다.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사흘이었다. 행복이 지속된 시간이었다. 첫날 아침 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디 간다는 말이 없었다. 점심에 돌아왔을 때 손에 쇼핑백이 2개 들려 있었다. 자신의 옷이었다. 유라 것은 없었다. 유라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다. 당연히 기분이 좋을 때였다. 조금 기다리면 됐다. 이튿날부터 기석의 핸드폰이 자주 울렸다. 받을 때마다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유라가 물었다. 누구야? 기석이 짧게 대답했다. 지인.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다. 유라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러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다. 무언가가 걸렸지만 어디가 걸리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당첨 사실을 소희에게 알린 것은 그 이튿날이었다. 기석이 먼저 전화를 했다. 소희가 놀라고 기뻐했다.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기석에게 물었다. 통장은 어떻게 됐어? 당첨금은 언제 받아? 기석이 대답했다. 처리 중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유라는 그 말의 어감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직은 그냥 넘겼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우리 것이 내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사흘째 밤이었다. 유라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기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다. 기석이 유라를 봤다. 표정이 달랐다.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얼굴이었다. 유라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물었다. 밥 먹었어? 기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유라야.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 그만하자. 유라의 손이 멈췄다. 앞치마 끈을 쥔 채 그대로였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는 거야. 생각 많이 했어. 미안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말이 준비된 것처럼 나왔다.
더듬지 않았다. 연습한 말이었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유라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다. 18억이 생겼으니까? 기석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유라는 그 침묵 안에서 23년을 돌아봤다. 이 사람이 유라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약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은 유라를 보지 않았다. 시선이 바닥에 내려가 있었다. 그것이 유라에게는 가장 낯선 것이었다. 지난 사흘이 다시 떠올랐다. 혼자 나갔던 첫날, 핸드폰을 뒤집어 놓던 날, 자신의 옷만 사들고 온 날,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던 말. 그 조각들이 지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라는 물었다. 다른 사람 있어? 기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유라는 더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부엌에서 기석의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리고 집이 조용해졌다. 유라는 그 조용함 안에서 혼자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려고 하면 무언가가 막혔다. 눈물이 나오는 자리보다 더 안쪽에서 무언가가 굳어가는 것 같았다. 23년이었다. 밥을 챙겼다. 빚을 같이 갚았다. 힘든 날 옆에 있었다. 그런데 돈이 생기자마자 이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유라는 식당을 열었다. 평소처럼 반죽을 치댔다. 국물을 끓였다. 손님을 맞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유라가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기석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누구인지, 18억이 지금 어느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 당첨 이후 통장이나 수령 절차에 대해 기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다. 그것이 이제야 이상하게 느껴졌다. 당연히 함께 이야기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유라는 그 물음을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알아야 했다. 기석이 집에 들어온 것은 사흘 후였다.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다. 큰 가방에 옷을 담았다. 서랍을 열었다. 유라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물을 끓였다. 주전자를 꽉 쥐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기석이 나가면서 말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문이 닫혔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 났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3년이었다. 그 사람이 나간 자리가 이렇게 조용한 것이, 유라는 그것이 더 아팠다. 슬픔보다 허무가 더 컸다. 그러나 그 허무 안에서 무언가가 다른 모양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포기가 아니었다.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유라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끝낼 생각이 없었다. 기석이 짐을 가져간 뒤 사흘이 지났다. 기석 측 변호사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다. 이혼합의 요청이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주거지 30일 이내 퇴거 요청. 집이 기석의 단독 명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유라는 그 내용을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3천만 원이었다. 23년의 값이 그것이었다. 18억이 생긴 사람이 23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내놓은 금액이었다.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다. 30일 이내에. 유라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러나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었다. 법적 명의가 기석의 것이었다. 유라의 이름으로 된 것은 식당 임대 계약서 하나뿐이었다.
23년을 살았지만 유라 앞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이 이제야 벽처럼 앞에 있었다. 짐을 쌌다. 빠르게 싸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3년이 쌓인 집이었다. 어느 서랍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겨울이면 어느 방이 먼저 차가워지는지 다 아는 집이었다. 그 집에서 짐을 싸면서 유라는 손이 여러 번 멈췄다. 소위 어릴 때 그림이 담긴 액자 앞에서, 처음 식당을 열던 해에 장만한 작은 찻잔 앞에서, 버리지 않고 다 챙겼다. 가볍게 나오고 싶었지만 손이 놓지 않았다. 그 와중에 수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석이 짐을 가져간 날 서랍을 열었다. 그 서랍이었다. 유라는 다른 칸을 확인했다. 방을 뒤졌다. 없었다. 항상 있던 자리에 수첩이 없었다. 몸이 차가워졌다. 그 수첩에는 7년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매주 토요일 유라가 직접 고른 번호들이었다. 기석이 가져간 것이었다. 그것 하나는 분명했다. 왜 가져갔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라는 핸드폰을 열어 지난주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6개의 숫자가 화면에 떴다. 3, 11, 24, 31, 35, 43이었다. 유라는 그 숫자들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35, 43. 이 숫자들이 익숙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35이었다. 그의 기일이 4월 3일이었다. 43이었다. 유라는 그 숫자들을 7년 동안 써왔다. 늘 핵심에 있던 숫자들이었다. 그 두 숫자가 당첨 번호 안에 있었다. 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기석이 유라의 수첩을 훔쳐봤을 것이었다. 유라가 식당에 나가 있는 동안, 그리고 유라의 번호로 혼자 로또를 구매한 것이었다. 유라한테 말하지 않고 그 돈을 혼자 챙긴 것이었다. 확실하지 않았다. 아직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유라의 안쪽에서 그 감각이 점점 또렷해졌다.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기석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였다. 이름은 최선영이었다. 나이는 38이었다. 기석보다 14살 어린 여자였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당첨 전부터였다. 최소 6개월 이상이었다. 유라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라는 그 사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배신이었다.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유라의 머릿속에서 배신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었다. 그 번호였다. 내 번호였다. 그것이 맞다면 18억은 유라의 것이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수첩은 없어졌다. 로또 용지는 기석의 이름이었다. 돈은 기석의 계좌로 들어갔다. 유라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유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다. 집을 나온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다. 소희가 급하게 내려와 이삿짐을 함께 날랐다. 두 사람이 별말 없이 상자를 날랐다. 23년 된 집의 문을 닫는 것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유라는 그게 더 아팠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기석 측 변호사에게 넘겼다. 골목에 서서 집을 한번 올려다봤다. 23년을 살았다. 그 집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낯선 것은 집이 아니었다. 지금 유라 자신이었다. 인근 원룸에 짐을 풀었다. 소희가 보증금을 냈다. 유라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로 하면 울 것 같았다. 소희가 박스를 열면서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안 갈게. 일 있잖아. 있어도 괜찮아. 유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커튼을 꺼내 창문에 걸었다. 소희가 옆에서 박스를 열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움직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유라는 원룸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이 낮고 낯설었다. 그러나 포기가 없었다. 7년 동안 수첩에 번호를 적었다.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편의점 직원이 기억할 수 있었다. 7년이었다. 사람이 7년을 기억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라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유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희가 찾아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전날 밤 소희가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을 울었다. 유라는 그 울음을 받아주면서 자신은 울지 않았다. 지금 울면 멈출 것 같았다. 소희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엄마,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그냥 당하면 안 돼. 유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너머라 소희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끄덕였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가사 사건을 주로 맡는다고 했다. 유라가 정리해온 내용을 꺼내 설명했다. 로또 번호가 자신이 7년 동안 수첩에 적어온 번호라는 것. 수첩이 기석이 짐을 가져간 날 이후 없어진 것. 기석이 당첨 소식을 알린 지 사흘 만에 이혼을 요구한 것. 변호사가 물었다. 번호가 같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나요?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기록은요? 문자나 사진이라도 없었다. 매주 수첩에만 적었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었다. 유라만의 습관이었고 유라만 아는 기록이었다.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편의점 구매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같은 곳을 오래 다니셨다면 직원이 기억할 수도 있고요. 그쪽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라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희망이었다. 그 주에 유라는 편의점으로 갔다. 7년을 단골로 다닌 곳이었다. 5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이름표에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여기서 7년째 로또 사왔는데요. 매주 토요일이요. 저 기억하세요? 직원이 유라를 봤다.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저 항상 같은 번호 썼어요. 손으로 적은 거 가져와서요. 직원이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손으로 적어 오시는 분 맞아요. 기억해요. 오래되셨죠?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번호도 기억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번호까지는 모르겠어요. 손님 번호를 다 기억하진 못해서요. 그것이 한계였다. 유라를 기억하는 것과 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달랐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되려면 번호가 같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다. 직원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했다. 유라는 편의점을 나와 골목에 섰다. 오후의 햇빛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찡그렸다. 작은 희망이 다시 작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소희가 연락해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엄마, 나 한 가지 물어볼게. 뭐? 예전에 나한테 로또 번호 문자 보낸 거 기억해? 유라는 멈췄다. 언제? 3년 전쯤. 내 생일이었어. 엄마가 이번 주 번호는 이거라고. 이거 당첨되면 뭐 사줄까 하면서. 유라는 그 기억을 더듬었다. 소의 생일. 3년 전. 장난처럼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났다. 소의 생일 숫자도 번호 안에 넣었다. 있어? 있어. 문자 지운 적 없어서. 유라의 손이 떨렸다. 유라가 쓰는 번호들은 매주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3년 전 문자 속 번호들 중 일부가 당첨 번호와 겹친다면 유라가 이 번호들을 오래전부터 써왔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핸드폰에 3년 전 로또 번호가 담긴 문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다. 보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번호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이었다. 변호사가 대조 결과를 알려온 것은 사흘 후였다. 소위 핸드폰의 문자 속 번호들과 당첨 번호를 대조했다. 35와 43 그리고 3. 세 개가 겹쳤다. 유라가 쓰던 숫자들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매주 조금씩 번호가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 번호들의 출처가 본인에게 있다는 정황은 됩니다. 여기에 편의점 직원의 증언, 이혼 요구에 갑작스러운 타이밍을 더하면 재산분할 청구에서 싸울 근거는 만들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3천만 원 합의서에 도장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라는 그 말을 들으며 수첩을 집었다. 새로 산 수첩이었다. 거기에 적을 것들이 눈앞에 있었다. 변호사 이름, 다음 기일, 제출해야 할 서류들. 유라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재판은 6달이 걸렸다. 그 사이 유라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다. 아침에 반죽을 치댔다. 저녁에 설거지를 했다. 법원 기일이 있는 날은 오전에 법원에 갔다가 오후에 식당을 열었다. 2가지 일을 같은 날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식당을 닫을 수 없었다. 유라에게 남은 것이 식당이었다. 소희가 몇 번 내려왔다. 기일이 있는 날 옆에 앉아 있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2사람이 말없이 걷는 날이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석 측 변호사는 번호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3년 전 문자에 나온 번호와 당첨 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로또 용지는 기석의 명의이고 구매도 기석이 했다고 했다. 수첩은 없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유라의 변호사가 정황을 엮어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 번호 원작성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다른 문제였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었다. 23년이었다. 유라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유지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선고가 났다. 재산 분할로 5천만 원이 결정됐다. 당첨금의 3%가 채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위자료가 추가됐다. 불륜이 인정됐기 때문이었다. 합산해도 처음 합의서 금액의 2배 남짓이었다. 유라는 판결문을 읽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소희가 옆에 있었다. 소희의 눈이 붉었다.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돼. 알아. 근데 괜찮아야 하니까. 그 말이 전부였다. 5천만 원이었다. 23년이 그 숫자였다. 유라는 그 숫자를 탓하지 않았다. 법이 그렇게 정했다. 이 세상에 유라 편이 되어줄 법이 없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그랬다. 기석은 최선영과 함께 인천을 떠났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말이 들렸다. 유라는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판결이 나고 2달 후였다. 유라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편의점에 갔다. 7년 동안 매주 토요일 들렀던 그 편의점이었다. 기석이 나가고 재판이 끝나고 50살이 가까워지는 가을 저녁이었다. 박진우 직원이 계산대에 서 있었다.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손님을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유라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번호를 적었다. 천천히 썼다. 35와 43은 그대로였다. 어머니 기일의 숫자들이었다. 그 숫자들은 바뀌지 않았다. 나머지 네 자리를 채웠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직원이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다. 5,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고생 많으셨죠. 직원이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이 유라를 봤다. 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였다. 유라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용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편의점 문을 나섰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유라는 잠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다. 23년이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처음으로 산 로또였다. 손이 왜 떨리는지 유라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픔인지 습관인지 그도 아니면 그냥 가을 바람이 차가웠던 것인지. 유라는 걸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일도 아침에 반죽을 치대야 했다. 국물을 끓여야 했다. 손님을 맞아야 했다. 그것이 유라의 하루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당첨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냥 한 주를 버텼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번 주도 살아냈다. 그러니 한 장 사도 된다. 그 방식이 아직 유라 안에 남아 있었다. 23년 전에도 기석을 만나기 전에도 유라는 혼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도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었다. 앞으로도 살 것이었다. 그것 하나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유라가 걸었다. 표정에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발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유라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